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죠. 관건은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집행인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당의 보관, 일부 청래당 시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교까지 언급했던 정강훈 목사, 결국 보석 취소로 140여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종교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회 해악이라는 비난 속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기독교계 움직임은 일찍이 시작됐습니다만 속도는 더딥니다. 그런가 하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내일 업무에 복귀하죠. 전교 1등 구호만 크게 들린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사 파업을 다룬 언론 보도의 행태, 2부 변상욱의 눈 시간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올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기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값을 올려야 하거나 소비자나 저희 자영업자나 부담이 다 커진 거죠, 둘 다요.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겠죠. 오늘 3부, 4부 온갖 문제 요구수 시간에는 배달비 인상 문제와 함께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온 추석 이동 제한 문제 등 우리 사회 온갖 이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국회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네, 국회 출입기자가 본관, 소통관 이런 데를 막 돌아다녔대요. 예. 그래서 한정혜 의원이 접촉한 것 같은데 예. 한정혜 의원은 검사받고 집에 가 있고 또 이낙연 대표도 한정혜 의원과 좀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집에 귀가 조치했고 그리고 본관하고 소통관은 거의 폐쇄됐고요. 예. 의원회관 제가 지금 4층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6층이 지금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회 전체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회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제가 지금 이 방송도 YTN에 가면 혹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4차 추경 처리도 급한데 네. 이렇게 되면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지금 걱정이 사실 많아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라서 국정감사도 화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헌법하고 국회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본회의장이 아니면 표결할 수가 없고 아하. 또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찬반을 버튼을 눌러야 예. 이 법안이 찬반 때문에 이제 표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보안법이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뭐 비대면 회의라든가 원격 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위헌 시비도 휘말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헌법을 찾아보니까 국회 출석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아마 표결일 때는 본회의장 출석을 당연히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법 같은 경우도 아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을 의장석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이제 입장한 상태에서 출석한 상태에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법 소지, 위헌 소지를 피해갈 길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죠. 어쨌든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으니까 네네네. 좀 더 지켜보고요. 자, 4차 추경의 핵심이 이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서 집중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네.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속성인데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거 같아요.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이다 보니까 장기전에 좀 대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별 지원으로 7조 원 정도를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확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논란은 좀 있었지만 예. 오늘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새로운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선별은 알겠는데 두텁게 지급한다는 그 의의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네네. 어떻게 방법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아동 수당을 지급할 때 예. 95%를 하자, 90%를 하자 이렇게 됐을 있었죠. 때 행정비용이 예. 더 든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급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당장 몇 개 업종, 노래방, PC방 뭐 이런 데 있죠. 예. 이런 데는 우선 업종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업종으로. 예.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예. 올해 지금 당장 어려워졌는데 작년 12월 31일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 예. 또 최근 상황과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억울한 피해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최소한 최대한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예. 어쨌든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급을 받는 분보다도 이제 아까운 차이로 소수점 몇 점 차이로 이제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뭐 70%냐 50%냐 하다가 전 국민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재정 때문에 그 선별로 지급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난번에 그러면 선거가 있어서 100% 지급했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편으로 지급하자가 선별로 지급하자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전체를 다 지급하자 이런 이제 의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예. 지지자들의 이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를 지급하든 선별을 지급하든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 1, 2위를 다투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렸습니다. 입장이 갈려서 네. 두 사람 다 조금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뭐 벌써부터 대선 행보한다. 그래서 집토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벌써 중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자기 정치를 한다. 이 어려운 와중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이거 민주당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두 주자가 이렇게 다투는 형세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거예요.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방침을 좀 미리 알고, 정부의 국무총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부 속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선별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를 한 분으로서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 원칙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설파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논란은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고 이미 예. 이제 논란의 종지부는 찍혀졌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당과 청와대 정부의 입장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좀 싸우는 형국이 아무래도 독자들의 관심을 끄니까 그렇게 많이 네네. 쓰고 있던데요? 언론은 뭐 계속 그런 부분을 확대 재생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미 뭐 버스는 지나갔고 그 버스가 잘 갔든 못 갔든 어쨌든 활시인은 활에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예. 생각하고 이제 지금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해자가 없도록 골고루 잘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60% 넘는 득표율로 대표가 됐고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협치를 하려면은 법사위를 달라 다시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오늘 이낙연 대표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연설이 있었는데요. 예. 약간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예. 웅성웅성 잠깐 했어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8.15 광복절 집회가 잘못됐다. 예.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좀 웅성거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도 사실상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협치는 저는 뭐 원칙 있는 협치 뭐 이런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낙연 대표가 호락호락 무원칙하게 협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무작정 손을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낙연은 오른쪽으로 김종인은 왼쪽으로 간다. 이런 그 언론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언론에 예. 뭐 일종의 그냥 쌈붙이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간판은 그렇다하게 걸어놓지만 예를 들면 복지에 가장 센 것이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기본소득을 강령에 넣어놓고 이번에 또 이재명 지사를 또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속다로 겉다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좌클릭 왼쪽 행보를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진정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어긋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 얘기 아까 했으니까 그 민주당에는 뭐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 눈에 띕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보궐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비대위원장 예. 맡으면서부터 예.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선거 패배가 예상되어 있고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서 낙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하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제가 이제 의심하고 추론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예. 돌아가는 모양새는 제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처음에는 당내에는 주자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이제 당내에 후보를 내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얘기를 하니까 좀 역정을 냈다고 그러는데 보도에 의하면 결국은 본인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측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 추미애 장관 아들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때랑 똑같다. 결국은 조국이나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당내에서도 일단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제가 그냥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왼쪽에 통증을 느껴서 2015년 4월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쪽 수술을 받고
입대를 한 겁니다. 2016년 11월 28일 날. 예. 근데 2017년 4월경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이 또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 복귀 후에 지원반장에 보고하고 4월 10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를 근거로 10일간 1차 병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차 병가 기간 중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오른쪽 이번에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예. 이게 수술 받으면 통증이 안 가라앉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병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휴가로 이제 처리가 돼서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단데요. 그래서 6월 21일 날 2차 병가 기간 중인 6월 21일 수술 부위에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특혜가 있고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뭐 허위로 끊었다든가 왼쪽 오른쪽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 일부러 수술을 받았다든가 허위로 수술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특혜라든가 부정의 시비가 있는데 이건 병원에 진단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 명확하게 해명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나 이런 걸로 혹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서류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병가를 1차, 2차 냈고 그다음에 개인휴가를 냈고 그러니까 뭐 병가는 규정상 30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들고 나오는 것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입니다.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청탁을 했을 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역병으로 안 갔잖아요. 예, 안 갔죠. 예. 네. 그러면 통역병으로 갔다. 그러면 뭐 의심을 가지고 파볼 수도 있는데 통역병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언론과 인터뷰한 폭로 당사자 A 대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을 좀 바꿨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부하한테 전해 들었다고 바꿨던데 이거는 뭐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여당 관련해서 의혹 하나 여쭤봤으니까 야당 관련해서 의혹도 여쭤보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한 넉 달 만에 5개월 만인가요? 재산이 1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의원직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은요. 단순 착오 단순 실수와 고의성 여부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재산, 특히 금융재산이 이렇게 11억씩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실수였다, 기억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관위가 그럼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관위는 조사를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관위에서 총괄에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총선 이후 6개월이에요. 그러면 10월 15일까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기소 여부를 그 전까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고발하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초스피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사국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사국의 코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퇴원한 정강훈 목사 오늘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난번 퇴원하면서 대국민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숨겨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상당히 너그럽게 한 달이나. 그러니까 결국 개신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순교입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천주교 같으면 순교를 공식 인증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것도 전광훈 씨가 아는 거죠. 내가 순교하겠다 그래봤자 순교다 아니다를 갖다 가려줄 만한 심판기구가 없는 거거든요. 천주교처럼. 그러니까 내가 순교라고 계속 주장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슨 순교야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전광훈 순교 이게 익숙해지죠. 그 단어에. 근데 순교라는 게 종교의 어떤 탄압과 박해와 그거를 죽음으로써 맞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이제 순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자신들이 종교로 탄압 박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벌어진 범난이나 교회에 대한 권력의 침탈을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자기가 순교라는 게 뭔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건 분명한데 다만 정치적인 이점은 전광훈 씨한테 많습니다. 일단 자기가 순교라고 사람들 뇌리 속에 박히기 시작하면 지금 개신교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주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남들이 순교라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순교는 무슨 이단이야 이렇게 하기가 참 난감해지는 이런 것도 노릴 수 있고 수감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거든요. 구속 기간이 얼마 남은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구속적 부심하는 기간은 또 빼야 되기 때문에 한 5달쯤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있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끝나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세를 얼마나 더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려면 지금 뭔가 서사를 갖다 멋있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영웅처럼. 그러니까 이제 순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광훈 씨가 앞으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날 수 있는 각종 비위 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순교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다. 나는 이미 순교자인데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대충 퉁치고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안 하면 실제로 한국 개신교의 전광훈 씨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흑화되어서 전광훈 씨를 따라갈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한국 교단이 빨리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전광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말 SBS 방송을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8.15 집회 참석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부가 다 목사들이 다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인터뷰가 나는 전광훈 목사한테 은혜를 받았다. 목사가 목사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지금 서 있는 좌표를 찍는다면 한 국가를 개신교 신정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체계, 예를 들면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을 개신교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걸로 법과 제도를 갖다가 뜯어 맞춰야 된다. 그리고 자꾸 권력이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개신교한테 계속 불리하단 말이죠. 기독교 사학들을 공공성을 띠게 해서 이사들의 지분을 갖다 나눈다든가 골고루. 그다음에 뭐 목사들한테 감히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동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갖고 있는 토지에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방향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가장 근본적으로 삼아왔던 바탕 반공주의를 햇볕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이 모든 정책들이 한국 개신교에 반하는 흐름을 갖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들은 분노하는데 자기들은 사실은 발언권이나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저 용감한 사람이 뚫고 나가면서 앞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상당히 감동받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데 목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방송에서 언급된 인물이 김순규 장로인데 그렇다면은 이 정치권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보수 개신교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결국은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광훈 씨가 내가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 거는 딱 한 분 그분이 낫도록 가라 그랬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CCC의 김준곤 대표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한국 개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정리를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반공주의와
정리를 해낸 분인데 이분이 전광훈 사람 보는 눈이 상당히 좋은 분인데 전광훈 목사를 불러다가 네가 정치에 뛰어들으라 하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돌아가신 분이고 본인은 했다고 계속 우기니까 여기 할 말이 없고 두 번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김홍도 목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로 머물러 있던 전광훈 씨를 청교도 영성훈련원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교회를 빌려주기도 하고 사람을 모아주기도 하면서 개신교계의 본격적인 대표 인물로 발돋움하게 만들어준 것이 김홍도 목사죠. 근데 정신세계는 전광훈 씨가 김홍도 목사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헌금 안 내면 암에 걸릴 거야. 김홍도 목사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노태우 죄송합니다. 노무현 빨갱이는 뭐 보통 늘 하는 말이고. 뭐 이명박 찍지 않으면 생명체에서 뭐 그런 식이죠. 항상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을 밀어주면서 보수 진영의 대부로 이제 계셨던 분이라 이 정신세계는 완전히 전광훈 목사는 이 김홍도 목사를 꼭 닮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김승규 씨. 김승규 씨하고 전광훈 씨는 맨 처음에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전광훈 씨가 2004년부터 2008년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정당 운동을 시작할 때 정치와 사회 그리고 지구촌이 어떻게 한국 정치와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 지원을 해주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지략을 담당하는 거죠. 기획과. 그 사람이 이제 김승규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 방송에 역시 정광훈 목사가 헌금이 5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좀 부풀렸을까요? 이게 전광훈 목사가 방송을 3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만 몰라 TV도 있고 너 알아 2개가 있는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늠할 수 없는데 시가로 한 15억 안팎인 오피스텔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부인 명의로 된 거 발각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것. 나이 많은 원로 목사들은 나를 제일 아끼지.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으니까. 스스로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전광훈 목사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의 정치 노선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 노선을 지지한다면서 신도들이 보낸 돈을 가지고 역시 자기의 정치적 기반, 기독교 정치, 현실 정치 기반을 만드는데 계속 뿌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전광훈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씨 밑에 있는 측근도 그분들한테 늘 우리 전광훈 목사께서 용돈들 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오히려. 그런 걸로 봐서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특히 서북파 원로들하고는 아주 깊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변앵커는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꾸준하게 취재를 해오신 분인데 신천지도 오래 취재했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천지보다 더하다. 사랑제일교회가. 왜냐면 신천지는 방역에 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에 사랑제일교회는 협조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까지 나오는 것을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난감한 건데 전광훈 씨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그대로 받아는 이제 국가를 세우는 것을 내세웁니다. 물론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광훈 씨는 여기에다가 자기의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까지도 이제 덤태기를 씌워서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 기독교, 천주교든 개신교든 간에 현실 정치 속에 뛰어들어서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전광훈 씨처럼 현실 정치 권력을 움켜쥐임으로써 그런 것들을 갖다 속성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주 개신교에 완전히 유리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사도주의 경향이라고 해서 그거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 그걸 넘나들면서 전광훈 씨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직통계시. 카톡으로 연락을 했든 전화로 연락을 했든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김문수 씨도 그게 맞다고 그러고 다 물어본 사람도 빤합니다. 맞다고 한다.
가만 놔두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문재인 간첩에 의해서 끌어내려져 가지고 완전히 밑바닥 국가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남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개신교가 다시 일어설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요. 예, 자정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주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극적으로 진료 거부 관련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전공의들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오늘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느낀 점은 어쨌든 의사 쪽에서 여론전을 여러 가지 벌였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예. 뭐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했다던가 혹은 전교 1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도 사실 의사고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일주일 미뤘고 또 반나절을 한 차례 더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파업한다. 예. 너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의사 사회에서 나왔던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일 수도 있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존중감, 자신감. 예. 이게 크면 클수록 반대에서는 자기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기능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 존중감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 얘기하죠. 뭐가 일이 복잡해지면 그래 아유 내가 또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숙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상상을 못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아 성찰과 새로운 모색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컨트롤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자꾸 외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늘 전교 1등만 했는데 난 틀리지 않아. 내가 틀렸다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저주라 그럽니다. 심리학에서. 예. 무엇을 많이 알거나 많이 갖게 되면 그거를 모를 때와 갖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인지 또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 전달을 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보면 스마트폰 새로 사가지고 익히는데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예. 할아버지들은 닷새가 걸려도 어려워요. 이런 거거든요. 예. 남이 이것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쉽게 설명도 못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식의 저주가 의사들 사회에서도 일부 보였지만 기자들 사회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죠. 예. 기사 쓴 거 보면 뭐 도대체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뉴스인가 얼마나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뻥뻥뻥 터뜨리고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엘리트로만 잘한 의사, 엘리트로만 잘한 기자 기자들. 이것이 만날 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또 다른 어느 그룹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과장보도 오보를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예.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의사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독일이 지금 매년 신입생 10,000명을 뽑기로 하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4,000명 뽑는 것도 그렇죠. 반대했잖아요. 예. 독일은 지금 정원은 50% 이상을 한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게 이제 지방에 독일도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니까 농촌 지역 의사 할당제 도입하겠다. 독일 의료계는 다 찬성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독일이 인구 1,000명당 4.3명. 우린 의사 수가 예. 우리는 2.3명. 아마 한의사 포함해서도 우리보다 2배가 많은데 더 늘리자. 그거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 예. 더 의사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들 나오면 그 의사들의 명분이랄까 정당성이랄까 자꾸 좁아지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목표는 맨 처음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가 필요한 거 알겠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지역과 공공의료가 확 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분들도 맨 처음엔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의사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건 너무 불리하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런 거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거는 의료수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상황, 그 바탕 위에서 위에 것들만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싸우면 그래도 싸움이 괜찮은데 누가 이기는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막 진흙탕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질 수 없다. 정부를 눌러야 된다. 다 우리가 약간 손해본 걸 다 찾아와야 된다. 이기는 게 목표가 되니까 점점 싸움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기본적으로 의료 5개년 계획이든 의료 기본 계획부터 논의를 다시 하든지 원점에서 논의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각서를 쓰고 뭐 사과를 하고 이걸 또 요구하면 싸움이 복잡해져. 왜냐하면 그건 국가 권력이 해야 되는 건데 국가 권력은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의사, 간호사, 병원에 있는 모든 직종들을 다 포함한 그리고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집단이니까 그건 어려울 겁니다. 이 와중에 의사 파업 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8월 25일자인데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 운동권 자식만 의대 가냐 분노 이런 건데 이거는 의사 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어준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제목을 봤을 때 그동안 뭐 현대차가 파업을 했다든가 KTX 노조가 파업을 했다든가 대한항공 기장들이 파업을 했을 때 우리 보수 언론에서 귀족 노조가 파업한다고 썼단 말이죠. 뭐 연봉 1억씩 받는 사람이 어떻게 파업을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적으로 싣지 않았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뭐 기득권 카르텔, 엘리트 카르텔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한국 사회가 좀 함몰되어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도가 물에 잠겨갖고 한 몇 시간 물에 잠겼다 그러면 뭐 엄청난 뉴스가 되죠. 서울 지하철이 만약 지하도나 지하철이. 울릉도가 태풍으로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기사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이 1시간 멈춘 거와 서울 지하철이 1시간 멈춘 거는 달라요. 근데 대구 사람들도 서울 지하철 1시간 멈췄다 그러면 그걸 뉴스로 보면서 어이구 큰일 났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이트키핑에 의해서 기자들이 어떤 뉴스를 골라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민족이나 공익 이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예를 들면 자유, 자본시장, 시장의 자유 흔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인 안정성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은 안정된 게 좋죠. 그러니까 노조가 뭐 파업하거나 쟁의를 하면 싫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질적 지위. 이것들을 이미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절박한 층에 대한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엄청나게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막 경악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의사들의 면허라든가 의과대생들의 흥분한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워 담아가지고 보도하는 거에서 그친다면 기자들도 아직은 한참 반성을 해야죠. 근데 이 보도에서도 좀 우리 언론이 정파적 모습을 띈다.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는 의사 쪽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좀 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 사실은 보수 매체들 중에 상당수는 이 정권을 흠집을 내서 다음 정권을 바꾼다는 게 지상 과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흠집이 날 만한 거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 의과 대학생들을 설득 빨리 못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정부의 흠집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청와대를 또 겨냥해야 되고 정치적 목적을 기사를 쓰니까 그렇게 되죠. 1차 재난지원금 때
100%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 또 이번엔 선별로 또. 한다니까 왜 선별로 하냐 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변호사, 이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타라로 들어와서 고정개천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살펴볼까요? 많이 줄었네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지역 발생자는 108명이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전날보다 48명 줄어든 숫자인데요. 주요 감염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62명이고요.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527명입니다. 강동구 콜센터 첫 확진자 나온 이후 총 16명 확진되었습니다. 예, 준 3단계, 2.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연장돼서 네. 더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저희는 다 이제 포장을 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또 119명이고 서울에 또 24일 만에 최저로 맞아요. 48명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처럼 이제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예,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거기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다고 이게 한 달만 더 가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보다 아예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그러니까요. PC방이나 노래방은 네. 지켜도 아니고 뷔페. 주점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식당은 낮장사라도 하지만 주점은 그러니까요. 낮장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포차, 실외 포차, 심지어는 푸드트럭까지도 그렇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앉아서 취식을 할 수 없어요. 네. 호프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술 한 잔이 당기는데 네. 이게 업소로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혼술을 해야죠. 예. 그러면은 이 배달 앱으로 치맥 먹으려고 치킨을 시키면 돼요. 예. 아니 포차에 가서 오징어 무침 사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예. 쉽지 않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포차, 주점 이런 것들은 2.5단계 끝날 때까지는 네. 영업 정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하물며 그 떡볶이하고 이걸 파시는 분들조차도 거리에서 다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집으로 가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콜이 없다. 콜이 없죠. 근데 지금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좀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확산 이후로 낮에 일거리를 많이 잃어버려서 투잡, 쓰잡 그렇죠. 뜨시는 분들 많으면 그분들도 없고 밤에 안 나오니까 택시 기사님도 손님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향, 친지 방문, 성묘 등을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하여튼 명절에 부모님들은 명절에 그 아들, 딸 집에 오는 그렇죠. 것만 바라고 계신데 이게 모이지 마라 그런 것도 참 쉽지 않네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안심도 시키고 또 이제 명절에 한번 푸근한 마음 드리고 효잖아요. 효. 뭐 가족의 정 이런 건데 여차하면 지금 조용한 전파잖아. 감염 경로가 없는 감염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효도하러 갔다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의도치 않게 불효를 하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도 지금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 이유는 추석 전에 두 자릿수 정도는 떨고 나야.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줄이고자 하는 게 전국 목표라고. 일일 확진 두 자릿수.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추석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못하는 게 지금 일단은 KTX나 버스는 창가 쪽 좌석만 팔아요. 네, 50%. 복도는 비워놓기로 했고 그다음에 굳이 간다면 짧게 머물러라.
5일 휴가 중에 2박 3일 이렇게 있지 말고 한 끼 식사 정도, 하루 정도 머물고 와라. 짧게. 그리고 직계 가족만 모여라.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 가면요. 사돈의 팔촌 다 이렇게 돌잖아요. 한 바퀴.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2.5단계를 해도 이동량은 20%에서 25%밖에 안 줄거든요. 추석에도 아마 다수가 역귀성, 귀성 움직이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좀 쫄라면 보자. 뭐 당연히 그런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부모님들이 먼저 연락해서 야야 이번엔 오지 마라 하면 좋겠는데 너무 좋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진실은 아니죠. 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뭐 사위된 입장 혹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나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석 때 항상 이게 본가는 일산이거든요. 일산에서 이제 하루 전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낸 다음에 차가 막히니까 저녁에는 이제 또 충남 덕산에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스케줄인데 요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본가하고 처가에 한번 얘기를 꺼내볼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국가가 이등제한을 내려달라. 그럼 공적으로 국가가 가지 말라니까 어머님 안 되겠네요 하든가 아니면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본 글인데 이런 수가 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어도 전 갑니다. 그 열이 좀 나네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라는 또 조언도 있었어요. 어떤 댓글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밀접 접촉자로 연락이 와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도 했다. 몰래 가겠습니다. 뭐 그럴 건가요?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벌금 300만 원 내고. 이런 댓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픈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간 처참하죠. 과거 같으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용돈을 좀 더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면피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사실 용돈 좀 더 드리는 것도 마음은 충분히 그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좀 고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 와중에도 또 가셔서 또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분 다 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안 오는 것들이 꼭 이때 핑계. 맞아요. 요 핑계도 안 올라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불로자들이 방역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태사위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처가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습니다. 또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이렇게 육아를 또 너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모로 또 도움 많이 받아서 요즘은 외탁한다 그러는데 정말 잘 봐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만약에 못 가더라도 용돈을 많이 드리고 꼭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많이 이동하는 시기를 피해서 미리미리 갔다 지금쯤 오거나 미리 잠깐 다녀오거나 끝나고 나서 한번 연말 전에 가시거나 하는 이 배려는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동 제한 조치 해달라 정부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이 또 다 아시겠지만 헌법에 10조에 이동의 자유라는 게 있고 또 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뭐 모든 국민이 다 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법률로서 강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권고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보다는 많이 귀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한산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대중교통을 타고 안 내려가니까 고속도로가 더 붐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동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 승용차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 집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해라. 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좀 해석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이웃사랑 실천이 신의 뜻 아니냐? 종교적으로.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그것도 몇 주 동안 공유했는데 비대면 성묘를 하라고 정부가 권해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제사를 지내라고 권해요. 이거는 또 가능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벌초도 뭐 이제 요새 그 돈을 주고 대리벌초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쉽지는 않아요. 줄긴 줄 텐데
전체적으로는 줄 텐데 그래도 이동량이 한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게다가 상황이 좀 긴박한 상황이 뭐냐면 대구에 창궐한 것보다는 아마 수도권의 모든 인구의 과반 이상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또 수도권이고 그리고 민족 대이동인 추석을 맞이해서 또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또 각 지방으로 또 흩어지고. 이동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또 추석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또 가족끼리 또 모이는 것이고 그다음 또 윗 어른들을 또 방문하는 이런 또 일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또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이 또 뭐 각 지방에도 있겠지만 그 윗 어른이 또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또 노년층의 윗 어른들을 또 만나게 된다면 이건 또 중증 환자가 또 많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좀 다들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시는 게 정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음료수나 음식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식사를 하시려면 휴게소에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사를 하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생리현상이야 휴게소 들려서 해결하셔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차 안에서 간단하게 좀 해결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부에서 또 중대본 방역당국에서 추석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빨리 국민들한테 좀 명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방법을 생각한 게 또 안동이시잖아요. 예. 여기는 예향. 그러니까 예향의 고장. 근데 아무 일 없어도 본인이 싫으면 안 가시는 분이셔서 이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동인데 제사 안 지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우리 제사 지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생각한 것은 저 혼자 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와이프랑은 뭐 집에 있든가 가족들은 하고 서울에 두고 나 혼자. 그거 좀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그냥 육아나 이런 것들을 안에 이렇게 맡겨놓고 혼자 자유시간 보내겠다는 느낌으로 더 느껴져서 과연 고향으로 갈까요? 그런 생각이 안동으로 갔는지 확인이 될까? 발길 닿는 곳이 나의 고향 이렇게 이럴 때 GPS를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여튼 나름 그 부모님하고 처간지게 갈등 없게 잘 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은 났죠.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선별 지급으로 결정했는데 제가 이낙연 대표부터 해서 홍남기 부총리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신동민, 김종민 최고위원들 뭐 다른 의원들 얘기 다 들어봐도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분이 아직 한 번도 안 아직 안 계셨어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추석 전에 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선별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3주 남았어요. 3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발표를 잘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민생경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세부적으로 주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제 단서가 어제 발표에 달려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정부는 선별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일괄 지급은 없다. 이게 100%든 70%든 50%든 이게 끊어서 주는 건 일괄인데 일괄 지급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맞춤형 지원. 이게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장난이지 그게 선별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여기에 보면은 주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특고 노동자,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주면은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것인데 여러 유형으로 줄 것 같습니다. 현금, 소비 쿠폰, 이 기타 또 이제 돌봄 뭐 서비스 맞습니다. 지원이라든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범주는 대략 지금 이야기한 정도가 어제 발표에 나온 거고 세부적인 대상은 주중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야당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통과되고 7조 원 중반대의 국채 발행으로 확정되는 순간 바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업종별, 고용 형태별로 지급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최현일 평론가 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올 1월에 오픈한 사람들. 맞아요.
거긴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전년 대비 매출이 떨어졌다는 걸 증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가 다 포함할 수 있겠느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죠. 그게 숙제예요. 그게 숙제예요. 뭐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삼가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핀셋 지원.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사례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이게 핀셋으로 옮겨야 될 게 쌀한가만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핀셋으로 옮기나. 다 집어내나. 여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젓가락의 민족이라고요. 다 옮길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이 걸리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뭐 긴급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이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반드시 지급을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지만 아직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맞아요. 추석 전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지난달에 폐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선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그 불만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별 지급을 여하간 정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발표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을 한번 그래서 제 해보자고요. 생각에는 선지급을 일단 하고 추석 전에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 후 보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계를 잘라도 경계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넓혀. 그럼 재원 더 들어가지. 그럼 또 문제가 생겨 그 밖에. 그래서 여기를 또 넓혀. 그러니까 땜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번에는 업종별로 지급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명령을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들이 다 PC방, 포함되는데 노래방, 식당, 주점 이분들이 전 국민 주라 그랬단 말이죠. 전 국민이 줘야 맞습니다. 더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정부가 왜 뭐 재정이 모자란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결국은 이게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지지율은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당에 반발할 국민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갖 문제 연구소 3부를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옵니다. 온갖문제연구소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쭉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 음식. 예. 저희는 평상시에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평상시에요. 네, 평상시에 많이 시켜 먹거든요. 게으른 가족.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이것 때문에 시켜 먹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해서 좋은 핑계가 생기셨겠네요. 많이 시켜 먹었어요.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비를 좀 따로 받잖아요. 물론 뭐 배달원을 두면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중국집 같은 경우에 거기는 뭐 동네니까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 배달 팁이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보니까 배달 팁이 4,000원씩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가 내는 배달 팁이 4,000원인데 실제 금액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초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본 주문 금액.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배달 팁도 내는데 왜 기초적으로 시켜야 되는 주문량도 정해져 있지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 4,000원의 배달 팁을 또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마진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하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배달료도 내지 못하는 정도의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는데 2만 원이다. 그러면은 원가 빼고 뭐 빼고 하면 4,000원 남으신답니다. 근데 배달 수수료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순수익의 50%는 배달 수수료로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짜리를 시킨다든가 2만 원 이하로 시키면 그 2,000원도 못 나눈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수수료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배달이 훨씬 편하잖아요. 편하고
결제도 그냥 알아서 다 되고 거의 얼굴 안 마주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전화보다는 앱으로 많이 시킨다. 근데 이게 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홍장원 씨는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거나 집에서 먹을 때는 100% 주문을 해서 먹죠. 그래서 저도 이동영 진행자처럼 되도록이면 이제 단골집을 만들어 놓고선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시켜 먹는데 이제 배달 앱을 이용할 때도 있죠. 왜냐면 다른 걸 좀 먹고 싶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혼자서 먹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기본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시킵니다. 뭐 최소 주문 9,000원 이상, 15,000원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바지가 꽉 끼는 게 그것 때문인데 더 먹다 이게 남기는 게 아까웠다 보니까 다 먹다 보면 살찌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남겼다가 두 번에 먹기도 하고 결국은 아까워서 다 먹는다니까. 혼자 살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먹는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업주분들도 사실 배달비가 올라가니까 남는 거 별로 없고, 누가 여기서 이제 이윤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달 어플 수수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배달의 민족. 이게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6.8%, 그 오픈리스트일 경우에, 플러스 신용카드 수수료 3.3%, 10%네요. 네, 여기다가 부가세 따로 또 있습니다. 부가세 10%. 그다음에 소득세까지 합하면 총 그 가격의 25%가 일단 빠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25%가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75%로 식당에서는 식당에서 거기서 원가, 임대료, 그다음에 뭐 임대료, 공과금 그렇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달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정책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왔는데 제로페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이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안 쓰잖아요. 문제는. 이 신용카드 쓰잖아. 포인트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고. 근데 이게 공공 배달 앱을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걸 알아요. 지금 얘기한 수수료 문제가 대폭 해소가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메뉴가 없어. 그러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래가지고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공 배달 앱은 지금 해요. 이따가 해.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공공 배달 앱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편리성이 떨어진다. 지금 군산에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해서 배달의 명수 군산상도 역전의 명수를 따서 이제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막 주문량도 있고 뭐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근데 민간업체를 공공앱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편리하지 않은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나한테 혜택이 뭔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뭐 20% 할인, 10%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적립도 되고. 예, 적립도 되고 하는데 이 과연 공공 배달 앱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애국심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공익적 마인드. 예, 공익적 마인드에 호소를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2의 공공 배달 앱은 제2의 제로페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쉬워. 자, 그러면 홍장원 씨가 이 배달료, 소비자들이 낸 배달료가 누구한테 얼마나 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달 시장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가 배달 주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러면 식당에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럼 식당은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에다가 이 배달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식당 입장에서는 이미 배달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은 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운영이 힘듭니다.
그럼 또 아웃소싱이 또 들어간 겁니다. 밑에 또 하청업체가 또 있죠. 지역 배달 대행사로 또다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배달원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배달원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또 가져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가져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 배달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비 오는 날 심야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달을 시켰을 경우에 배달비가 총 7,500원입니다. 자, 기본료가 3,500원이고요. 여기에 기본거리 제외한 1km 정도가 기본거리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2km에 대해서 100m당 1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심야 할증 1,000원, 날씨 할증,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또 날씨 할증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날씨 할증이 1,000원이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총 7,500원의 배달비 가운데서 통상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요. 많게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부담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용해서 제일 싸게 시키려면 낮에 그 비가 안 오는 날에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나 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죠. 야밤에 비가 비슬비슬 내리면 또 뭔가 먹고 싶어져요. 먹고 싶죠. 그때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고 싶고 족발이든 뭐든 족발도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일 비용이 안 드는 건 간단해요. 제 발로 움직여서 동네 맛집 가서 사다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걸어 나가서 포장을 해서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배달이라는 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 주문이 왜 이렇게 비쌀까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몇 달 전에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질을 다듬는 뭐 줄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쳐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1,800원짜리를 주문했다고요. 근데 배송료가 2,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1,800원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이걸 써보고 좋으면 내가 식구 누구한테 나눠줘야지. 그리고 2개를 샀어요. 3,600원어치. 그게 자존심이야. 배송료보다 더 비싸다. 제품값이. 이런 이상한 의무감이 드는 거지.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만족이에요. 대만족 가격 대비. 그런데 어쨌든 배송료는 그냥 고정돼 있고 그건 우리가 감수하는 거고 물건이야. 100원짜리 시키든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뭐 홈쇼핑이나 택배를 이용해서 받을 때는 그 배달료 택배비 2,500원이면 비싸다 생각 전혀 안 드는데 이 음식 배달비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과거에 배달비를 따로 안 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음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걸 따로 내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생기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수요 자체가 늘었다는 것이죠. 폭증하면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숫자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배달 라이더로 전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업이나 이런 식으로 전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원의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 배달원들, 이 라이더들을 얼마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 업체에서 다 외주화했거든요. 원래 직고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외주화하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업체의 배달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콜이 오면 그러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것처럼 대리운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이더들을 업체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료를 계속 올리는 거죠. 우리 업체에 배달을 할 경우 배달료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 C사에서 신생업체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또 하나 뛰어든 된 것이죠. 그러면서 2배, 3배의 배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어떡하지? 경쟁을 하려면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배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경쟁은 항상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그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것을 해서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좀 한 곳에 더 주면 이 배달료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공 배달 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편리성과 그다음 혜택 부분 민간 업체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직접 가서 먹거나, 그다음 물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 많이 시켰지만 그 전에는 직접 가서 먹거나 아니면 직접 포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결과적으로는 직접 가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배달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이거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배달시켜서 배달료 7,500원을 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시킵니다. 걸어가시거나 그러면 안 시키시겠죠. 직접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먹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직접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테이크아웃 문화를 좀 활성화시킨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은 배달을 좀 줄이고 당연히 포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찾아보니까 아웃소싱 딜리버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A에서 B로 원래 출퇴근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뭐 본인이 자주 가는 뭐 어디 거래처가 있다던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이면 근처에서 그쪽 업체에서 그쪽으로 배달하는 게 있으면 본인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동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풀이 있었는데 카풀이 그러니까 카풀 같은 식으로 되는 거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경로에 내 차는 혼자 타. 세 자리가 비어. 근데 같이 탈 사람 타세요 하고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가는데 그걸 또 이제 유료화한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없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차피 이동하는데 그걸 올리는 거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럼 룩색을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백팩을. 그럼 이제 이걸 메고 가서 전해주고 난 가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될 곳이니까. 아니 그 지하철에도 있고 요즘에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타고 메고 가시고 자전거도 메고 가시고 꽤 하더라고요. 새롭네요. 아직 정착이 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뭐 공공 배달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가 배달의 명수가 주춤하면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달 16일부터 서울시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가 시작되고 다음 달 말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공공 배달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북 군산에서의 실패는 실패를 봤기 때문에 뭔가 좀 보완을 해서 하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했겠지. 기대를 좀 해봅시다. 맞습니다. 왜 미리 안 된다고 그러세요? 미리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라이더들을 지금 라이더 분들이 상당히 모자르잖아요. 라이더 분들은 건당 배달료를 받아서 또 월 수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고용이 돼서 일정 부분 페이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관계예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대로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하고 그 계약이 된 라이더들은요 다른 배달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 배달앱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공공 배달앱만 하고만 계약을 해서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돼서 내가 수입이 많아야지 그 공공 배달업의 라이더로 계속 내가 종사를 해서 배달을 해주지. 만약에 공공 배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내 수입이 줄어들면 저라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민간 배달업으로 가서 라이더를 해서 배달을 해서 제가 수입을 올리지 공공 배달업은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김 변호사님. 서울시의 라이더는 공무원의 준하는 대우를 준다. 이런 뭔가 제도가 있어야겠죠. 말씀하실 때 MC장은 보고 얘기하세요. 최일폰을 보고 얘기하면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그렇지. 방송을 몇 개월째 하는데 아직도 기본을 못 지킵니까?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충격적인. 미국 마이크는 안 보고 해도 소리가 들어가요. 미국 마이크 다 좋아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대주의자. 여기 한국이니까. 제가 앞으로는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미제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의대 국시가 이제 내일 치러지는데 14% 응시율. 맞아요. 대부분의 대학 의대생들은 시험 치지 않겠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의대생 구제하지 않으면 또 파업할 것이다. 그렇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일주일 시간 더 줬지 않습니까? 연장. 맞아요. 한나절 또 줬지 않습니까? 밤 12시까지. 그런데 본인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와서 구제해달라. 아니요. 저는 이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전공의 협의회에서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2주 안에 시한을 줬어요. 정부가 2주 안에 구제책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구제 안 해줬네? 집단행동에 다시 나서겠다. 인데 전공의들은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야 현재. 인턴 레지던트.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의대협에서는 응시 거부 입장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럼 저는 이거예요. 의대생들이 시험 치려고 그랬는데 내부 의견이 좀 수렴되지 않아서 막 경론을 벌이다 하루가 흘렀는데 응시할 시간을 놓쳤다. 그럼 정부가 한 번만 더 선처해달라. 이러면 정부가 선처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불허방침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고시하고의 또 국가고시 간에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느 시험이 미뤄달라고 막 미뤄줘요. 백지동맹 하면. 근데 좋아요. 그럼 내년에 공보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회적 또 차질도 고려하여 그럼 절충안을 찾아보자. 근데 지금 의대협은 우린 응시 안 해요예요. 근데 지금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 집단행동을 의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여기 휩쓸렸는데 좀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후배들 안 구제해 주면 우리 또 집단행동 할 거예요.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의대협이 응시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공의협의회가 구제책을 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의사고 그 후배들을 위한 입장인 건 이해가 돼요. 자기네 이익이 아니라 후배들의 이익이야. 근데 당사자들이 시험 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고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불허를 하든 허를 하든 뭔가 답을 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강경 입장이니까. 저는 뭐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법과 원칙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에서 원칙대로 한다라고 했다가 한 발 양보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니, 세 발 양보해, 세 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보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시험 안 친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럼 또다시 그러면 구제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특혜 플러스 특혜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국시 이거 다 연계해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의협에서도 만약에 이 국가고시 치는 거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협은요 전공의 협의회하고 또 의대협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사인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의대협에서 시험을 안 보겠다 또는 전공의가 구제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그 합의안 파기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의협에서 구성원인 전공의와 의대협의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지 설득하지도 않고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만약에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합의한 합의서에 사인한 그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임과 동시에 어느 단체가 이렇게 정부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안 치겠다는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나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도 그랬어요. 시험을 안 쳐. 그러면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험 안 친 사람을 위해서 또 시험을 만들어 또 구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닌가 진짜. 아니 어린아이처럼 땡깡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훌륭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저게 문제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의사 집단은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원의 그들이 주로 이제 의사협회에 있는 거고 종합병원에 계신 교수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전임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의전원생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교수분이 젊은 의사들이 싸워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과 권리를 취해야 할 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수, 병원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계의 기득권인데 대신 정부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내부에 워낙 얽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추상적인 공적을 만들어서 막 싸우는데
주장이 없어. 네. 주장이 결국 철회라는 두 글자를 문서화 안 해주면은 우리는 시험도 안 보고 의사도 안 될 거고 병원 현장에 안 돌아갈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정부는 세 걸음 물러나서 사실상 원점 재논의라 함은 이게 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의료계의 동의가 없으면 한 발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정부에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가 안정화돼야죠. 그다음에 상설협의체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근데 지금 오늘 간호사 한 분은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공공의료인들을 늘려야 한다. 그럼요. 지금 너무 힘들다 현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한 명분이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전공의협의회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거든요. 5단계는 코로나19 현장에서도 철수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